오늘 영상이 조금 길 것 같은데 제가 색인을 남길 테니까 필요한 부분부터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기까지 3일 정도 밤샘 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인 물증 확보를 위해서 힘썼어요. 그래서 실제 증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혹이 든다, 이 정도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게 요즘에 단순히 화제니까 자기 PR을 위해서 올리시는 분들하고는 준비한 자료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실제로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이고 이 업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실제 물증을 가지고 올리는 영상이지 흥미를 위해 올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3년 전, 그러니까 테크, IT, 리뷰 이쪽 분야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제가 국내 유튜브 최초로 뒷광고에 대한 고발 영상을 만들었었고, 오늘은 뒷광고뿐만이 아닌 뒷튜버, 그러니까 광고업계 종사자 또는 특정 기업의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마치 순수한 개인인 척하는 유튜버, 즉 애초에 뒷광고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뒷튜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못 받아서 심술이 나서 누군가를 까내리기 위해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다 라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들어왔는데, 저는 광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한번 겪어보니까 이런 류의 영상이 수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스크를 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영상이 전혀 이득될 게 없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미 한번 폭로를 해서 이런 불이익을 원래 항상 감수하면서 유튜브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참PD님이 같이 클린 광고 캠페인을 하자고 연락을 주셨는데 모 회사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의심을 해서 그 순수한 의도를 오해를 하고 제가 좀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제 양심적인 선택으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화계 방송계의 이런 광고 협찬 관행, 그리고 그것이 유튜브까지 물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느꼈고 자괴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약주를 하시고 방송을 하셔서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불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모 스타일리스트의 그런 광고 행태를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요. 각설하고 이제 광고 홍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말을 해왔습니다. 광고가 나쁜 게 아니라 사기가 나쁘다고. 생태계 자체를 어지럽혀서 정직한 사람들 바보 만드니까. 이러한 신뢰를 훼손하는 뒷광고를 하거나 하자 있는 제품의 뒷광고를 하는 것은 신뢰를 깰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고 기대 수익이 낮다. 특히나 장기 수익은 0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제품을 시청자에게 광고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상 제작자이기도 해서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사장님들께서 힘들여 만든 좋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을 제작자로서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 홍보라는 게 경제가 돌아가도록 기업과 소비자 또는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광고 홍보는 사람의 몸에 있어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광고가 나쁜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나쁜 거죠. 특히나 뉴미디어에서는 친근함이라는 것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교 우위인데, 기만 행위를 하게 되면은 뉴미디어가 가진 비교 우위를 가져다 버리게 되는 거죠. 친근함을 빼고 나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 유튜버들이 가진 비교 우위가 대체 뭐가 있죠?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광고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본질은 기만인 것이죠. 첫 번째로 뒷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저 화났습니다 라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욱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뒷광고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광고 지침을 주고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시키는 그런 광고 의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니까 언급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추후에 댓글 관리도 이렇게 해서 제품의 단점이 언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시키더라고요. 이 광고 의뢰사가 그때 보낸 PPT까지 제가 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만약 이 PPT를 공개를 한다면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저도 그거 보고 화가 많이 났고요. 제 얼굴을 걸고 추천 보증하는 건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모델을 고용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광고를 찍어야지 왜 유튜버들의 브랜드를 희생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요즘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투정처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기만적인 광고를 거절했는데 제가 의뢰받은 것과 똑같은 리뷰를 누군가가 그냥 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냥 구독자를 가져다 파는 행위고 이거는 냅두면 판 자체가 네이버 블로그화 돼버리겠다는 생각에 저 화났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 광고는 사실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고지를 해도 기만적인 요소가 없어지지 않아요. 제품의 단점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심지어 언급하는 댓글을 삭제하라고까지 하니까. 그런데 웃긴 건 그 영상을 올리고 그 물건 협찬받은 분이 아니라 엉뚱하게 저는 한 번도 협찬받은 적이 없는 그런 제품이 네티즌의 수사로 밝혀져서 대중분들께서는 제가 그걸 저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3년 전에 뒷광고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 제품을 제안받은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 뒷광고를 하셨던 가장 주요한 유튜버 분께서는 그 당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튼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모든 테크, 리뷰 이쪽 유튜버에게서 연락이 끊겼고요. 심지어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던 분도 연락을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해당 유튜버가 그 제품으로 뒷광고를 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그분에게 피해를 줘서 물론 그분이 잘못한 건 맞지만 죄는 그분이 지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제가 피해를 준 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도와줄 것이 있다면 도와주겠다. 이게 나중에 터졌으면은 얼마나 컸겠냐. 알고 노리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답장 없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갑자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서 그냥 처음 알게 된 테크, 리뷰, IT 뭐 이런 채널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뒷광고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왜 멀쩡한 유튜버를 범죄자로 만드냐고 저한테 화를 내는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분 요즘에는 뒷광고 유튜버를 저격하는 영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 포함해서 광고 미표기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많은 모함이 있었고 저는 리뷰, 테크, 이쪽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내부 고발자, 배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직종의 문화가 그렇구나. 나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나의 분야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예 시청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테크, IT, 리뷰 이쪽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 업계 전체에 대해서 경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를 하실 줄 알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업계를 비하하는 거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위 호환인 거는 뭐 제 의견을 떠나서 사실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일부 유튜버 분들은 자신만의 보이스를 가지고 유의미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건 정말 일부이고요. 애초에 해외 유튜버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국어로 번역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인지도와 유명세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가 후진적이라는 하위 호환이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 영상을 인용 참조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의 근거로 쓰거나 여러 자료를 합해서 새로운 관점이나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명 해외 IT 유튜버가 만든 영상에서 언급된 걸 순서만 바꿔서 에세이로 치면 패러프레이징 표절에 해당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작곡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창작하면 표절 논란이라도 생기는데 유튜버 분들은 굉장히 당당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해외 테크 유튜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영상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보면은 너무 비슷하고 비하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체가 되는 하위 호환이다. 이건 본인들도 인정할 거예요. 자기들도 그거 보고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순 없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참조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의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많은데 레퍼런스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궁리를 해서 만들었구나, 내지는 이미지만 가져온 거고 저 유튜버가 직접 조사했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뒷광고 많이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테크, 리뷰 이쪽에서만 얻을 수 있고 외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서 이쪽을 지금 거의 3년째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다가 이번에 제 분야 때문에 그리고 참PD님 사건 때문에 자꾸 댓글이 달려서 업계 전체를 쫙 살펴보게 된 거죠. 3년 전보다 훨씬 더 지능화되었다를 느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뒷광고를 폭로하고 나서 그게 지금은 어찌 되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조사를 해보니 제가 그 당시 그런 폭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폭로로 인해서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논란과 관련해서 만들어졌던 많은 글들과 인터넷 백과에 적혔던 기록 이런 것들이 축소해서 표기가 되거나 심하면 아예 흔적도 없이 클린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 중소 인터넷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는데 그런 뉴스 기사들도 모두 삭제된 것 같습니다. 제 검색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 간간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고 마치 그 영상이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대신 저에 대해서는 광고를 못 받아서 질투나서 그랬다. 용호수 의혹, 용호수 실력, 용호수 비판, 용호수 표절 이런 루머 작업 고소해보니 전부 해외 IP라고 하고 한때는 제 채널에 작업했었고 제가 올린 광고 영상에 싫어요 테러, 댓글 테러도 했었고요. 나무위키 반달도 당했었고요. 영상을 찍다 보면은 일부 장면에서 엽사처럼 표정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는다든지 아무 문제도 없던 사안을 논란으로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숱하게 당해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댓글 알바들이 헐뜯던 그런 주제들이 알맹이가 있는 것이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할 수 없었겠죠. 사실 지금도 몸이 모자랄 정도로 작업은 많습니다. 요즘에 장마라서 조금 널널한데 외주 작업, 광고, 이번에 전세도 얻어서 이사도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뒷광고를 의뢰하는 이런 광고 의뢰 업체들 기분을 안 맞춰도 정상적인 업체가 훨씬 더 많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뒷광고 의뢰 업체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광고를 폭로하신 몇몇 유튜버 분들이 요즘에 계시죠. 이제 그분들이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당했던 경험이에요. 저한테 이제 뒷광고 또는 불법적인 광고를 의뢰했던 광고 의뢰 업체가 모 대기업 제품의 광고를 굉장히 높은 단가를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저를 찍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저는 기망 광고 의뢰업체 블랙리스트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는 일 안 한다. 일을 안 한다고 이제 제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매니저님은
기업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 돈 되면 다 하는 데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설득돼서 그러면 진행 정도는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제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게 뻔한 일을 시키시거나 불법을 저지르도록 영상 제작 가이드에 아예 적어가지고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독소 저항이 있는데, 고가의 제품을 증정하면서 만약 영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물건값 명목으로 얼마를 물어내라,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대기업 신입사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위약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엄청 경계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인을 했다면은, 또는 제 매니저가 저를 대신해서 그냥 계약서를 작성했다면은 정말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거를 거절하고 나서 바로 이제 다른 회사에서 연락 와서 비슷한 돈을 받고 다른 광고 했기 때문에, 역시 사람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제가 불법적인 것을 하는 유튜버였으면은 굉장히 곤란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먹방 쪽 폭로하신 유튜버 분들도 충분히 이런 일을 나중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유념하셔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테크 IT 리뷰 쪽 뒷광고 확정 또는 의심 유튜버들이 이 광고 의뢰업체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최근 영상 기준으로 해서 작은 유튜버 큰 유튜버 할 거 없이 뒷광고 관련 질문이나 의혹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댓글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삭제한 만큼 답글을 달아서 댓글의 총량을 봤을 때는 뭔가 별 문제 없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테크 리뷰 유튜브 채널을 다 본 건 아니고 심증이 있거나 확증이 있는 채널만 모니터했습니다. 모 유튜버는 유튜브가 아닌 다른 사이트 게시글에서 뒷광고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바로 삭제되고 옹호하는 글이 갑자기 두세 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해도 명예훼손 게시글이 삭제가 안 되던데 부럽습니다. 사과를 한번 하고서 다시 뒷광고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심을 지키시는 분들은 계속 양심적으로 하시고, 뒷광고를 하시던 분들은 대체로 지금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폭로를 했다는 것을 아는 뒷광고 의뢰업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나 애초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타 유튜버에 대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구독자층이 겹치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유튜버가 없어서 뭐 정보를 알 길도 없고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에서 직접 오는 광고는 저 화났습니다 라는 영상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한번 쭉 찾아보니 버릇을 못 고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고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채널은 제가 정말 통째로 다 검수를 했는데 사과를 하시고 나서는 정말 광고 고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포커스는 재범을 저지르신 분들이죠. 이미 다른 걸로 사기치다가 은퇴하신 분도 뒷광고 정황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2개 정도 뒷광고를 찾았고요. 이분은 혹시라도 컴백하시면 제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찾은 분들이 몇 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황 증거에 대한 내용인데, 판매 링크를 영상에 달아놓고서는 자기에게 수익은 없다고 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트래픽을 유도하면서 저는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거나, 내돈내산 리뷰라고 하시는데 그 제품의 출시를 보면 그 영상 업로드된 시점이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시점이에요. 대체 어떻게 산 걸까요? 거의 칭찬만 하시면서 자신의 독립적인 리뷰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제품은 불법적인 내용을 인플루언서에게 시키는 제가 확인한 광고 의뢰업체의 클라이언트가 제조사이기 때문에 매우 의심이 갑니다. 여기서 더 다루면 영상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영리단체를 위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믿지 않는 거는 제 자유겠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독자들이 그걸 믿으신다면
그런가 보죠. 내부자가 아니면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선의로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링크를 다는 유튜버 중에서 뒤튜버가 일부 있다라는 정황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중에게 질타를 받으니 사과는 일단 해놓고 다시 똑같은 기만을 하는 유튜버들은 정말 괘씸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암세포도 생명이다. 그래서 뭐 감정을 섞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더욱 지능화가 되어서 광고가 뻔하다라고 의심받을 것들과 다른 유튜버들도 함께 올리는 영상이라서 자기만 뒷광고하면 걸릴 것 같을 때만 광고 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지인이 빌려줬어요. 이벤트 하려고 샀어요. 또는 아무 말 없이 리뷰하는데 제품 출시일에 딱 맞춰서 영상을 올려요.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인데 그 물건이 대체 어떻게 왔는지 시청자가 그걸 알아야, 이해관계를 알아야 영상을 감안하고 보고 플랫폼의 신뢰도가 깨지지 않잖아요. 물론 진짜로 지인이 대여해줬거나 이벤트로 정말 내돈내산 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의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안 했는데 그냥 매장에 갔는데 유튜버 누구 아니세요? 이래가지고 이거 출시 안 된 건데 아직 팔지 않는 제품인데 그냥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리뷰를 올렸을 수도 있겠죠. 네. 로또 당첨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자 있는 제품,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호나 기호의 영역을 넘어선 펌웨어 자체의 결함이 있거나 발열 때문에 사용이 힘들거나 소프트웨어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해당 제품의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육두 문자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모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에 리뷰에 가보면 칭찬만 했거나 걸어주신 링크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댓글에 하트 누르고 답장까지. 그리고 마치 그 광고 의뢰사와 짠 것처럼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하는데 부당하게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에만 특정 기능을 사용하고 대조 제품에서는 꺼놓고, 그러면 당연히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이 좋아 보이겠죠. 그리고 제가 확인한 이 영상도 광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판일 바로 다음날에 업로드가 됐어요. 구입하고 리뷰 영상 찍는 데까지 하루 만에 하셨나봐요.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기만적인 리뷰에 선플이 많습니다. 그 유튜버가 정말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댓글 작업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괘씸한 게 뭐냐면 먹방 쪽에서처럼 지금 처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사과했던 분들 중 일부가 이러고 계시니까 시청자들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데, 이건 정말 대중에게 폐를 끼치는 거죠. 왜 이분들 때문에 유튜브 플랫폼이 믿거유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정직하게 영상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컨텐츠 소비를 신중하게 하셔서 가짜 정보와 기만적인 광고들을 만드는 일부 유튜버와 디튜버들을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영상을 소비해주는 것 자체가 생태계에 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버로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협찬 광고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법을 어겨서라기보다는 구독자들과의 신뢰를 팔아먹고 플랫폼 자체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 씨가 본인의 채널에서 백다방을 언급하면 그게 뒷광고예요? 아니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만 행위가 아닌 거죠. 제가 제 쇼핑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뒷광고예요? 똑같죠. 추천 보증에 관한 공정위 지침은 껍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 지침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 그 법익 중에 가장 주요한 게 사회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중의 선호보다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무슨 유튜브 경찰도 아니고 뒷광고도 그냥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수익이 많은 고위험 고수익 옵션이죠. 용호수란 사람은 도덕적이고 옳다, 뒷광고는 나쁘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은 도덕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더 영향력 있냐로 움직이기 때문에 체스판을 전체를 봐야지 그 체스 말로서 거기서 싸우고 살면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고 실험은 할 수 있죠. 생각을 통해서 뒷광고가 신뢰를 훼손하고 플랫폼 전체를 파멸시킨다.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사태라는 교훈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도덕성에 근거해서 뒷광고를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은 뒷광고라는 것 자체가 효율이 떨어지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더욱 하고 싶어요. 이 관점으로 보면 광고라고 말하고 하는 광고도 제품이 나빠서 구독자와 신뢰를 훼손한다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온 리뷰 영상들, 컨텐츠들을 확인한 결과 절대적으로 나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좋다고 속여서 광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웃겼던 거는 테크, IT, 리뷰 이런 쪽 전문 유튜버들이 그런 제품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먹방 유튜버 하시는 분이 자기 부계정에 올린 리뷰가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테크 유튜브를 하시기에 조금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하자 있는 제품은 광고라고 밝혀도 뒷광고나 다름없이 신뢰를 깨고 비효율적인데, 심지어 광고라고도 안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 유튜버 아니다, 같은 동료로 생각도 안 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판이 어려우시다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바보 같은 전략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뒷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뒷튜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광고 업체 또는 광고로 이득을 보는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유튜버인 척 채널을 키워서 목적을 달성하는 기만적인 채널 운영자를 말합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백종원 씨가 백다방을 자신의 채널에서 광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죠. 시청자들에게 이해관계를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가 채널 제목을 보고 이 채널은 무슨 매거진에서 하는 거구나, 이 채널은 무슨 광고회사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운영 방식이나 이해관계를 숨기고 기업 대표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 유튜버로 사용할 일종의 프레젠터를 고용하거나 자신의 친인척을 데려다가 순수한 유튜버인 것처럼 키우고, 그 유튜버는 지인이 줬어요, 내가 샀어요 하면서 기만적인 광고를 집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튜버들에게는 뒷광고가 패시브입니다. 뒷광고가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니까요. 이건 MCN 업계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MCN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실제로 겪은 MCN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 곳, 국내, 국외 많이 경험해 봤는데, 가장 최근에 모 MCN 기업에 한번 계약을 하는데, 다른 분이 계약을 하는데 제가 협상을 해주러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작권 관리를 해주고 콜라보를 주선해주고 광고를 가져다 준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본인들에게 광고 협상권을 달래요. 그러니까 그 MCN을 통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게, 따로 개인적으로는 못하게.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10대 0, 유튜버가 10, 회사가 0, 그리고 광고 수익은 6대 4로 하재요. 저작권 관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해주고, 콜라보는 그냥 내가 따로 연락해서 하도 되고, 광고를 가져다 주는 것만 수익적으로 유효한데, 그러면 지금 이 유튜버가 광고비로 이 정도를 받고 있는데 6대 4로 분배를 하고 나서도 그 정도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정도 수익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가입할 유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그런 광고를 구해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액수를 생각해 볼 때.
구독자 수가 몇 명인데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그 정도 인구에 도달할 수 있는 광고 서비스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6대 4라는 비율 자체가 정상적인 수리 논리지능이 있으면은 계약할 수가 없는 비율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그 MCN이 돈을 벌려면 광고를 줘야 돼요. 광고를 가져와서 그 유튜버가 광고를 하게 만들어야 실질적인 돈이 생겨요. 왜? 10대 0 계약이니까. 애드센스 수익은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MCN은 태생적으로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시키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것도 있고 뭐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이런데 처음에는 이거 되게 쉬운 광고고 자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래놓고 광고주님이 이것 좀 해달라는데 저것 좀 해달라는데 그러다가 선을 넘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이거는 구독자들하고 신뢰를 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약을 해서 뭐 위약금을 내야 되고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개짓거리를 하는 MCN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짓거리의 피해자는 시청자와 유튜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으면 MCN과의 계약은 경영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 있는 구독자, 직장이 있는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구매력 있는 구독자를 설득할 만한 그런 크리에이터를 MCN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은 MCN하고 상식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미취학 아동과 초딩, 중딩, 고딩 이런 쪽에 대한 영향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계약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영상 제작을 너무 사랑하셔서 경영 경제적인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 이런 거지 뭐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MCN의 그 초딩, 중딩, 고딩,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영향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훌륭해요. 다시 아까 그 MCN 사례로 돌아와서 제가 가장 압권이라고 느꼈던 것은 그러면 이 유튜버한테 뭘 해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뭐 콜라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우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거는 그냥 잘하겠다는 소리 같다. 내가 보기에 잘하겠다는 소리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해외 구독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영상 번역을 해준다든지 굿즈를 제작한다든지 구체적인 수치로 일정 기간 동안 몇 회 어디와 콜라보를 한다든지 어느 방송에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건 저희와 계약을 해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는데 이 스마트폰에는 램이 얼마 들어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구매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튜버들을 많이 알지는 않지만 증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MCN 업계가 연예인 그리고 대표적으로 밀어주는 크리에이터 몇 명 빼고는 그냥 방치시키고 돈만 뜯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MCN이 적극적으로 광고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방치만 되고 광고도 따로 못하고 광고가 오게 되면은 MCN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유튜버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이 확실하게 마이너스예요. 제가 투자업을 했다면은 MCN 쪽에는 돈을 안 넣었을 것 같아요. 혹시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안 보겠죠. 안 보시겠지만 만약 MCN 쪽이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넣어두셨다면은 당장 빼세요. 미국에서 1위 MCN 사업자였던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때 6만 명의 크리에이터를 보유했는데 지금은 300명으로 줄이고 구조조정도 하고 디즈니에게 인수되어 가지고 디즈니라는 회사의 일개의 부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이아TV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CJ E&M의 부서처럼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게임 전문 MCN이었던 머니시마 또 2019년에 영업 종료. 그리고 미국의 굉장히 컸던 MCN 기업 중 하나인 디파이 미디어도 2018년에 파산했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암페어 애널리시스의 2018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MCN 사업자들의 평균 가치평가 지수는 2012년에 비해서 2018년에 93%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2년 정도 텀을 주고 한국에 발생하더라고요. 미국은 2018년, 2019년을 기점으로 MCN 산업들이 대부분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국내 MCN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샌드박스는 2018년 매출액 282억, 영업 적자 23억. 2019년에는 매출액 608억 원, 영업 적자 78억 원으로 영업 이익률이 2018년 마이너스 8.1%에서 2019년 마이너스 12.9%로 4.8% 감소했다. 이제 방송에서 이제 샌드박스의 직원분이 나와가지고 매출 600억 이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했는데,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은 매출 600억이 정말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MCN 사업자의 매출은 굉장히 과대평가되는 게 많습니다. 이건 꼭 샌드박스 뿐만이 아니라 그 매출액 중에서 대부분이 크리에이터의 애드센스 수익입니다. 요즘에 크리에이터들 머리가 커가지고 10대형 계약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회사가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재무제표에 들어왔다가 스쳐갖고 그냥 나가요. 만약에 1년 매출이 지상파 방송국보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유튜버가 있다고 쳐봐요. 사실 있죠. 그런 유튜버가 MCN하고 계약을 하면은 실질적인 부가가치 생산은 그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MCN이 가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MCN 산업 특성상 매출액의 대부분이 그냥 재무제표를 스쳐가는 의미 없는 그냥 무언가예요. 그리고 트레저 헌터 역시 2018년 매출액 12억, 영업 적자 20억. 2019년 매출액 14억, 영업 적자 27억 원. 다이아TV는 CJ ENM의 한 부서 정도이기 때문에 단독 재무제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있겠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건 없는 것 같고, 올해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적자일 거고요. 내년쯤이면 MCN 산업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폐업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MCN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 특정 회사 이야기가 아니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MCN이 보유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잼미니라는 용어를 쓰던데 대부분이 미성년자 20대 초반이에요. 탑 MCN의 탑 5인 정도의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시청 연령 추정치를 제공하는 그 데모그래픽스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분석 사이트가 있어요. 제 채널을 예시로 정확한지 제 채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꽤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석 사이트를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진짜 다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되게 의식적으로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에는 성인 구독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방어기제예요. 광고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학습을 하고 있어요. 기업이 잘 될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광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올해처럼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광고 효과를 엄청 따지게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광고 효과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면은 MCN에 주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도 MCN 이번 4, 4분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게임이나 키즈 컨텐츠 또는 부모님 쪼르면 사 먹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 광고, 요런 부류 정도 외에는 광고 효과가 미미합니다. 조회수 200만 나왔다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던가요? 광고주님들, 효과가 있던가요? 구매력 있는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MCN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기업 세워서 해요. 좀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 가지는 자동차, 테크, IT,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 이런 제품이 우리 클라이언트사의 제품인데 이걸 홍보해야 되는데 MCN에 맡겨봤더니 효과가 없어요. 맨날 무슨 아동용 온라인 게임하는 BJ가 무슨 플래그십 전자제품 광고를 하고 있으면 그게 타겟 광고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유튜버들에게 직접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뒷광고 의혹이 제기돼서 광고판으로 쓰던 유튜버들이 자꾸 이게 망가지니까, 그리고 자꾸 일반 대중이 의심을 하니까, 그리고 유튜버들이 폭로 영상을 보고 자꾸 소신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첫째로 폭로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두 번째 새로 유튜버를 만들면 되죠. 프레젠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을 데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포섭을 해서 원래는 개인 유튜버였던 사람을 뒷튜버로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하죠. 이게 뒷튜버 더 비기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사람들은 정직한 유튜버에게 온갖 루머와 작업으로 이미지를 망쳐놓을 유인이 다분히 있죠.
뒷광고 자체는 이분들에게 이슈 자체가 크게 안 됩니다. 저처럼 제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3일 밤낮을 찾아서 뒤지지 않는 이상 증거 포착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기는 광고가 아니고 그냥 컨텐츠라고 믿고 있고요. 왜냐면 광고업이라는 그 본체 자체에 붙어있는 채널인데 당연히 광고라고 생각 안 하죠. 자기들 일인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싸움이 나지 않는 이상 대중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이런 채널이 자본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일반인 유튜버로서는 경쟁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테크, IT, 자동차 이런 분야는 최신 제품을 누가 먼저 소개하느냐인데 미국처럼 리뷰어들에게 테스트 받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정직한 유튜버가 정직한 리뷰를 빠르게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것처럼 일부 테크 제품 보면 테크 유튜버는 개소리하고 있고 그냥 먹방 유튜버라든지 아예 다른 분야 유명 유튜버가 세컨 채널에 그냥 올린 게 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테크, IT, 리뷰 이런 유튜브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가 광고업을 하는 업체가 광고판으로 쓰려고 만든 유튜브 채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예 그냥 광고 관련 업자가 나와서 순수한 개인 유튜버인 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튜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만적인 것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채널 제목이 땡땡 홈쇼핑이면 보는 사람이 아 홈쇼핑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채널 제목이 무슨 매거진 코리아 이러면 아 저기는 전문 잡지사에서 하는 채널이구나, 또는 업체 이름으로 한다든지 땡땡전자 무슨 채널 이러면은 땡땡전자의 제품이 거기 올라오면 아 광고겠구나, 이렇게 되면 기만적인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브이로그 올리고 여러분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일했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 개인사도 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순수하게 소개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사람은 프레젠터 또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또는 자기 직업 자체가 광고네, 이러면 기만적인 채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채널들은 광고 표시도 잘 안 해요. 뒷광고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고, 홈쇼핑 쇼호스트가 제품을 팔면서 오늘 홈쇼핑 방송은 이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이런 뒷튜버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특징들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정도의 구독자 규모로는 수익이 안 될 텐데 굉장히 비싼 장비를 사용하거나 저건 프로덕션이 붙은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지나치게 퀄리티가 좋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스틴 비버도 데뷔할 때 스쿠터 브라운이라고 엔터테인먼트 거물이 뒤에 붙어 있었는데 순수한 소년인 것처럼 일부러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영상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은 스튜디오, 좋은 장비 쓰더라도 그냥 금수저일 수도 있고 저처럼 전문 분야 자체가 영상이라서 영상 퀄리티가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널 규모에 맞지 않게 유명한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출시일과 동시에 또는 출시가 되지도 않은 제품을 리뷰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광고 고지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목적인 회사고 광고라고 인지를 하시지를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은 뒷튜버들이 지금 성장을 많이 해서 이제 구독자 수가 좀 되니까 이걸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전 영상을 가지고 구독자 추이와 비교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알기 좀 힘들죠. 그리고 유명 회사가 구독자 없는데 그냥 제품 줄 수도 있고 체험 다닐 수도 있고, 출시 안 된 제품을 협찬 이외로 어떻게 받죠? 여튼 뒷튜버는 그 본체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빠른 리뷰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한 3일 기다렸다가 올릴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로는 방송 톤 편집입니다. 공중파 방송국에서 만든 뉴미디어 채널 같은 아직 구독자 수로 봤을 때 편집자 두기 힘들 텐데 그 편집이 되게 그 방송국 예능 느낌 또는 폰트, 로고 디자인, 애니메이션 이런 게 혼자 개인이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100%는 아니겠죠. 본인이 사비로 주고 맡겼을 수도 있고 전공이 영상 디자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댓글 관리입니다. 이러한 뒷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은 광고주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억지 칭찬, 그
배달앱 리뷰 조작 그 느낌 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뒷광고 영상 같은데 뭐 땡땡 회사는 땡땡에게 광고를 줘라. 다른 유튜버들은 다 이런데 우리 누구님은 최고예요. 이런 비교성 댓글이나 어떤 광고를 의식한 댓글 이런 것들이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상위에 노출됩니다. 또 좋아요를 많이 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거 하트 달고 막 대댓글 쓰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댓글 알바를 쓰는 채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우연의 일치로 정말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댓글이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알바를 쓰는 채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정보가 많아져야 플랫폼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시청자 유튜버 모두가 윈윈인데 지금 이 상황은 개선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MCN이 수익을 위해서 유튜브를 겁박줘서 기만적인 광고를 올리는 행태, 그리고 유튜버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뒷광고를 하는 행태, 그리고 하자 있는 제품을 광고라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홍보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그냥 번역만 해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 이런 것들이 정말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버들 대단해 보이잖아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 진실된 정보를 생산하는, 그래서 플랫폼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유튜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이 플랫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가 속았다, 기만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항상 영상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익적으로 정말 시청자도 이익이 되고 유튜버도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앞으로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지를 드릴게요. 제가 여태껏 올린 광고는 두 종류예요. 제가 프로덕션으로서 아예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한 영상을 포트폴리오 용도로 올려둔 거, 그리고 이번에 뒷광고로 문제가 되었던 장르죠. 제가 직접 나와서 추천 내지는 보증하는 광고, 이렇게 두 종류의 광고가 있는데 제가 추천 내지는 보증하는 광고는 동영상 안에서 영상의 서론부에 항상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고 텍스트로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보기란에도 적어뒀고요. 그래서 요즘 여기에 뭐 적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이 사람은 이걸로 사과했는데 너는 이렇고,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핵심은 신뢰를 훼손했냐 안 했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자신 있게 그 어떠한 영상에서도 시청자와의 신뢰를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 보증 광고 공정위 지침을 따라서 모두 소급해서 광고 표시가 뜨도록 유튜브에서 다 설정을 해두었고요. 영상 맨 앞부분과 뒷부분 스폰서 관련 공지를 명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침에 따르면 5분마다 광고라고 띄우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영상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의 몰입도가 떨어지고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공정위 지침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중간에 멘트를 띄우라는 지침의 이유가 영상을 중간에 보시는 분들도 광고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에서 광고라고 뜨도록 표시를 해두면 중간부터 보더라도 무조건 배너가 뜨거든요. 그래서 5분마다 스폰서 안내를 띄우라는 거는 광고 표시 기능으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신다면은 이 5분마다 띄우는 거를 지켜야 되겠지만 이건 아직 지침이 시행 전이니까 공무원분들이 인지를 하셔서 심사 지침에도 중간부터 봐도 광고라고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플랫폼 자체에 있으면 5분마다 띄우는 건 생략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해서 표기가 되면 보는 시청자들도 지치거든요. 여튼 심사 지침에 맞도록 앞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항상 클래식을 읽으라고 뭐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하고 학생 강연을 나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항상 시간이 남을 때 보는 책은 탈무드예요. 뭐 이거 초등학생들 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좋은 철학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에 맞춰서 초등학생이 봐도 얻는 교훈이 있고 정말 나이 60 먹으신 분이 봐도 얻는 교훈이 있는 그런 책들이 클래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탈무드는 사실 평생 계속 읽어도 계속해서 질문을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존경하는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다.
악한 자가 사람들을 나쁜 짓을 하도록 유혹하는 쪽이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을 나쁜 짓을 하도록 꿰어들여 패거리를 늘리고자 할 때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라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자는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